훈장을 받은 한국 육군 준장이 조용한 지방 국도에서 순경에게 차량 검문으로 멈춰 세워집니다. 순경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평범한 검문으로 시작된 일은 오만과 편견이 뒤섞이며 부당한 체포로 급변합니다. 하지만 이 순경은 잘못된 상대를 골랐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 리더십과 침착한 권위로 무장한 그녀는 단 한 통의 전화로 국방부에서 현장의 수사관들까지 일련의 폭풍 같은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당신이 잊지 못할 권위, 존엄, 그리고 정의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의미 있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요.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낮게 지며 남쪽 지방 국도 17호선에 끝없이 펼쳐진 도로에 핏빛 주황색 노을을 드리웠습니다. 늦여름 습기는 피부에 들러붙고 숨쉬기조차 무겁게 만드는 종류였습니다. 훈장을 받은 한국 육군 준장 송지현은 렌터카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은 앞선 도로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고 빈틈없는 여성이었습니다. 48살, 조각 같은 턱선과 존재감은 사복 차림에서도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정하게 다려진 카키색 바지와 빳빳한 하얀 블라우스는 군인의 규율을 말해 주었지만 희미한 주름은 긴 이동 시간을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회의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죠. 국방부에서 주요 작전의 군수 물자를 총괄하는 임무에서 얻은 드문 휴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서울로 가는 늦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2시간이 남았다고 알렸지만 텅 빈 국도는 약속되지 않은 조용한 고독처럼 펼쳐져 있었고 침묵하는 파수꾼처럼 늘어선 소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황혼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경광등을 번뜩이며 안개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송 준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속도계를 힐끔 보았습니다. 제한속도 65km 구간에서 62km였습니다. 운전대에 손을 더 단단히 잡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이게 무슨 일인지 보자. 그녀는 차를 천천히 갓길 자갈밭으로 몰았습니다. 타이어가 느슨한 돌 위에서 으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찰차가 그녀 뒤에 멈춰 섰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백미러를 강렬하게 비추었습니다. 송 준장은 백미러를 조정하며 자신의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침착하고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 복무를 통해 스스로를 단련시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교통 검문보다 더 심한 상황도 겪어왔습니다. 전투 지역, 적대적인 협상, 지휘관으로서의 무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순경이 순찰차에서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왜소한 남자로 짧은 스포츠 머리에 도로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거만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수 순경. 제복에 이름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손전등을 들고 다가왔고 다른 손은 자연스럽게 권총집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의 부츠가 자갈을 긁는 소리는 송 준장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의도적인 리듬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내렸고 습한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저녁입니다, 사모님. 박순경이 퉁명스럽고 위압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면허증과 등록증. 송 준장은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녁입니다, 순경님. 왜 저를 멈춰 세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순경이 고개를 기울이며 손전등 불빛을 그녀 얼굴에 비추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질문합니다. 지금 당장 면허증과 등록증 내놓으시오. 턱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조수석 서랍에서 렌터카 서류를 꺼냈고 운전면허증과 함께 군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준장의 계급장인 별 하나가 손전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박순경이 신분증을 찌푸리며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게 날 감동시킬 거라고 생각하나? 가짜 같군. 어디서 구했나? 무슨 코스튬 가게에서? 송 준장은 숨을 멈췄지만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순경님. 저는 대한민국 육군 준장 송지현입니다. 왜 저를 멈춰 세우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경의 입술이 비웃음으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준장? 하, 그래, 준장이시겠지. 차에서 내리시오. 명령이 공중에 날카롭고 단호하게 걸렸습니다. 송 준장의 머리는 공포가 아니라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매뉴얼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 완화, 협조, 기록. 그녀는 압박 속에서 더 심한 상황을 처리하도록 군인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침착한 겉모습 아래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계급과 별, 그리고 상처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진 국도에서 그것이 농담거리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지옥을 행진하고 살아남은 여성의 우아함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177지밀의 키로, 160대 중반의 박순경보다 훨씬 컸고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순경은 체중을 옮기며 여전히 총 근처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손, 보이게. 그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송 준장은 손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순경님,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기소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속. 박순경이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시 그녀의 신분증으로 향했고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당신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제한 속도 아래였습니다. 그녀가 침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박순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돌아서 차 보닛에 손 올려. 송 준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따뜻한 금속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굴욕감이 그녀를 태웠습니다. 먼지 날리는 길가에서 용의자 취급을 받는 장군이라니. 수갑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주유소 트럭 운전사 2명과 자전거를 탄 여고생 1명이었습니다. 희미해지는 불빛에 비친 그들의 실루엣 사이로 속삭임이 퍼져나갔고 휴대폰이 녹화 상태로 들려 있었습니다. 박순경님. 송 준장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뚫고 나갔습니다. 실수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제 신분을 확인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닥쳐. 그가 수갑을 조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은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신분증 제시 혐의로 체포합니다. 체포라는 단어는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송 준장의 머리가 다른 기어로 전환되었습니다. 매뉴얼, 연락망, 결과. 그녀는 이 순간의 무게, 자신에게 쏠린 시선, 짓누르는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치지도 욕설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존엄성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혼잣말처럼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죠. 박순경이 그녀를 순찰차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중얼거렸고 한 명은 끼어들려는 듯 앞으로 나섰지만 박순경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여고생의 휴대폰은 손에서 떨리고 있었고 빨간 녹화 불빛은 조용한 증인이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송 준장은 수갑찬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경이 운전석에 올라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걸렸어. 그는 백미러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협조했으면 됐잖아. 협조했습니다. 그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세요. 전화 한 통이면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끝납니다. 박순경은 거칠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 누굴 부를 건데? 대통령이라도? 송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보좌관 이태준 대령. 단 한 통의 전화로 한국군의 모든 체계가 이 사소한 권력 남용을 먼지로 갈아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할 때까지는. 순찰차는 거칠게 출발했고 자갈을 튀기며 군 경찰서 유치장을 향해 속도를 냈습니다. 소나무들이 흐릿하게 지나갔고 하늘은 멍든 보라색으로 짙어졌습니다. 송준장은 눈을 감고 심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라크에서의 매복 작전도 겪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벌들을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인내심의 시험이었습니다. 생존의 시험이 아니라. 하지만 몇 킬로미터를 지나면서 질문 하나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진실이 따라잡기 전에 박순경이 이 일을 어디까지 밀고 갈 것인가. 군경찰서 유치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낮고 벽돌로 된 건물로 깜빡이는 가로등과 쳐진 철망 울타리가 옆에 있었습니다. 순찰차는 주차장에 덜컹거리고 멈춰 섰고 엔진은 식으면서 틱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박민수 순경은 라이트를 끄고 장면은 희미한 나트륨 등 불빛 속으로 잠겼습니다. 송지현 준장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묶여 있었고 숨소리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수갑은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순간의 무게에 비하면 사소한 짜증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들도 겪어왔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 저격수의 총격에 포위된 상황.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박순경이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유치장 투강 조명에 비친 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내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송준장은 구속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움직임으로 아스팔트 위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코록 냄새를 맡았습니다. 싸구려의 압도적인 향, 그리고 희미한 땀 냄새도. 그는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허세가 그것을 잘 숨기고 있었지만 유치장 정문이 윙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낡은 리놀륨 바닥과 방탄 유리창 뒤에 지루해 보이는 직원이 있는 비좁은 로비가 보였습니다. 박순경은 그녀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녀가 도망칠까봐 꽉 잡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직원, 담배를 많이 피워 목소리가 쉬어 있었는데 십자말풀이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산 놈 잡았어. 박순경이 송준장의 신분증을 카운터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가짜 신분증, 처리해. 직원은 군 신분증을 찌푸리며 보더니 연필로 그린 듯한 눈썹을 올렸습니다. 준장님? 이건 새로운데 아마 훔쳤을 겁니다. 박순경이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조회해보시오. 송준장은 조용히 서서 벽의 균열을 응시했습니다.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 직원의 연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 순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긴장감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록이 정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의 복무, 2명의 대통령에게 받은 표창, 훈장으로 가득한 가슴. 하지만 그녀는 또한 박순경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직은.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지루함에서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에서 정보가 뜨는데요. 송지현, 대한민국 육군, 계급, 준장, 현역입니다. 박순경의 비웃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헛소리, 오류일 수도 있어. 확인할 때까지 가둬놔. 송 준장이 고개를 살짝 돌려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순경님, 스스로 무덤을 파고 계십니다. 지금 멈추시는 게 좋을 겁니다. 조용히 해. 그가 소리치며 복도 아래 유치장 칸막이 쪽으로 그녀를 밀쳤습니다. 직원은 망설였지만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송 준장 뒤에서 쾅 닫혔고 콘크리트 벽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감방 중앙에 섰습니다. 2.4mm X 3mm 크기의 공간, 금속 벤치, 머리 위 깜빡이는 정우. 창문도 시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와 기다림뿐.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자세는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선택지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상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휴대폰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소지품과 함께 압수당했습니다. 시스템에 의존하거나 외부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여고생? 어쩌면 트럭 운전사들. 소문은 퍼질 겁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밖에서 박순경은 로비 바닥을 긁으며 서성였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박순경님, 정말 확실해요. 그 신분증 진짜 같은데. 국방부에서 중요 인물로 표시되어 있어요. 헤어세 부리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는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직접 전화해볼 거야. 김태식 서장님 받고. 송 준장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김태식 서장이라니. 아마도 이 카운티 권력 구조에 깊이 뿌리내린 9세대 인물일 것입니다. 그녀는 전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권위를 책임이 아니라 타고난 권리라고 여기는 남자들. 만약 박순경이 그의 부하 직원이었다면 상황은 나아지기 전에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몇 분이 1시간으로 흘렀습니다. 송 준장은 눈을 감고 걸통화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이태준 대령, 송 준장입니다. 조지아주 글렌 카운티에 억류되었습니다. 부당 체포입니다. 매뉴얼을 발동해 주십시오. 그녀는 이태준 대령의 반응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충격, 그리고 분노, 그리고 행동. 그는 1시간 안에 헬기를 띄우고 동이 트기 전에 정부 수사관들을 현장에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제심의 한계를 시험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박순경이 먼저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문이 다시 윙소리를 내며 열렸고 새로운 인물이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김태식 서장. 50살이 넘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희끗희끗한 콧수염과 낮게 기울어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지가 불빛 아래 빛났습니다. 작은 마을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박순경이 뒤따르며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잘 나가는 장군이라고 주장하는데 신분증 외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침까지 가둬두고 완전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 서장이 유치장 문 앞에 멈춰 서서 쇠창살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송 준장이 일어나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침착함, 조용한 강렬함을 살피며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풀 수 없는 퍼즐처럼 그녀를 연구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여자군. 그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육군 준장 송지현입니다. 그녀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부하 순경에게 부당하게 구금되었습니다. 전화 통화 권리를 요구합니다. 김 서장이 건조하고 유머 없는 소리로 웃었습니다. 전화 통화라.
드라마 너무 많이 봤구만. 내가 기분 내킬 때쯤 해줄 거지. 송 준장의 입술이 얇은 선으로 굳어졌습니다. 서장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제 신분을 확인하고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연락하세요.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김 서장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에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아줌마, 여긴 내 구역이야. 당신이나 서울에 있는 누구에게도 명령받지 않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는 등을 돌려 박순경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며 송 준장을 다시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김 서장의 오만함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습니다. 그녀는 저항을 예상했지만 이 정도의 반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 편이었습니다. 직원의 망설임, 시스템의 확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기다려야 했습니다. 밖은 밤이 깊어졌습니다. 길가에 있던 여고생 김민지는 한 블록 떨어진 가로등 아래 서서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순경이 송 준장에게 수갑을 채우는 흔들리는 영상을 SNS에 올렸고 이미 조회수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이 여자 누구야? 누가 군대에 전화해. 트럭 운전사 중 한 명, 최 씨 아저씨는 자신의 트럭에서 지켜보며 국가유공자 관련 기관에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느린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 박순경의 무정의가 지직거렸습니다. 12번 순찰차 도경찰청에서 전화 왔습니다. 구금된 사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여성 40대 중반, 군대 관련. 당신이 데리고 있나? 박순경은 마이크에 손을 얹은 채 굳었습니다. 김 서장이 그에게서 무정의를 낚아챘습니다. 우리가 처리 중이라고 전해.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마. 순경은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 서장이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길 기도해라, 박순경. 만약 아니라면 우리 제대로 망하는 거야. 감방 안에서 송 준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고 진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치장 감방은 침묵의 무덤이었습니다. 머리 위 정우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송지현 준장은 금속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수갑에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집중된 강철 덕과 같았습니다. 김태식 서장이 다녀간 후 2시간이 지났고 공기는 이제 더 무거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의 무게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확인할 시간, 물러설 시간.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야죠. 복도 아래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한 걸음이었습니다. 문이 윙소리를 내며 열렸고 박민수 순경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억지로 자신감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탁상 전화를 한 손에 들고 있었고 코드는 생명줄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장님이 전화하셔도 된답니다. 그가 감방 쇠창살 사이로 전화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빨리 하세요. 송 준장이 일어섰습니다.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수화기를 잡았습니다. 수갑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며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그녀의 눈은 박순경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허세는 그녀의 시선 아래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수년 전 외워둔 10자리의 숫자. 국방부 이태준 대령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선이었습니다. 그녀의 보좌관이자 오른팔.
그녀를 위해 산이라도 옮길 남자였습니다. 전화벨이 1번, 2번 울렸습니다. 박순경은 발을 까딱거렸습니다. 그에게서 조바심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태준 대령입니다. 태준. 송준장이 화강감처럼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현이야. 나 조지아주 글렌 카운티에 구금되었어. 경찰 순경한테 부당 체포당했네. 매뉴얼 발동해야 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태준 대령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준장님, 다치셨습니까? 아니, 그냥 불편할 뿐이야. 박순경이랑 김태식 서장이 나를 허위 혐의로 구금하고 있어. 공무집행방해, 가짜 신분증이래. 신분 확인할 시간 2시간이나 줬는데 거부했어. 알겠습니다. 이 대령이 분노에 찬 짧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즉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준장님. 1시간 안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해줘, 태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혼란 없이, 오직 진실만.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송 준장은 전화기를 박순경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이제 속 시원하십니까? 누굴 부른 겁니까? 변호사라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경은 잠시 서성이다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송 준장은 눈을 감고 기어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태준 대령이 합참에 보고하고 국방부가 수도군단에 연락하고 신속 대응팀이 출동 준비를 하는 모습. 그녀는 전에 이런 과정을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함, 권위, 대한민국 군대의 무게가 짓누르는 모습. 이번에는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밖은밤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지의 영상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준장님을 석방하라 해시태그는 X에서 트렌드가 되었고 분노와 추측이 뒤섞였습니다. 트럭 운전사 최 씨 아저씨는 국가유공자 관련 기관 지인과 통화했고 지인은 남쪽 항구 도시의 한 퇴역 대령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속삭임은 도 경찰청에 닿았고 이어서 도지사실에도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전화선은 불이 나기 시작했고 직원은 전화 응대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장실에서 김태식 서장은 의자에 기대 앉아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박순경은 책상 옆에서 무정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도 경찰청에서 계속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 서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허세 부리는 거야. 시골길에서 어떤 여자한테 누가 신경이나 쓴다고. 전화벨이 날카롭고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김 서장은 무시했지만 직원이 얼굴이 창백해져 뛰어 들어왔습니다. 서장님, 수도군단입니다. 서장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송지현 준장님에 대해 묻습니다. 김 서장의 담배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수도군단입니다. 그녀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도 경찰청도 대기 중입니다. 정부 수사관들도 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부 수사관들? 그 여자 때문에 김 서장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 당장 이리로 데리고 와. 박순경은 복도를 질주하며 콘크리트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그는 감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과 반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어나, 서장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송 준장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부드럽게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를 따라 서장실로 갔습니다.
김 서장은 책상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자는 뒤로 밀려 있었고 임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조하, 아줌마. 김 서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말씀드렸습니다. 송 준장의 목소리가 방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준장 송지현입니다. 확인할 기회는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세요. 김 서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낮은 굉음이 건물을 흔들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밤 공기를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SUV들의 행렬이 주차장에 굉음을 내며 멈춰 서자 창문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문들이 쾅 닫히고 전술 장비를 갖춘 10명의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키 큰 남자가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박건우 요원, 국정원입니다. 그의 배지가 투광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직원이 다시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서장님, 그들이 왔습니다. 정부 수사관들하고 헌병입니다. 김 서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박순경은 벽에 등을 대고 서서 권총 쪽으로 손을 움찔했지만 멈췄습니다. 송 준장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혼란 속 고요한 폭풍이었습니다. 박건우 요원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김태식 서장, 박민수 순경, 당신들은 대한민국 육군 준장을 허위 혐의로 구금했습니다. 즉시 석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둘 다 체포될 겁니다. 김 서장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긴 내 관할인데 더 이상 아닙니다. 박 요원이 말을 자르며 소총을 들고 앞으로 나선 헌병 2명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갑 풀어. 박순경은 손을 떨며 열쇠를 더듬거리며 수갑을 풀었습니다. 송 준장은 손목을 문지르며 김 서장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장은 패배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박순경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사과를 중얼거렸습니다. 박 요원이 송 준장에게 돌아섰습니다. 송 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요원님. 그녀가 침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신속한 대응 감사합니다. 국방부의 명령이었습니다, 준장님.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태준 대령님이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 서장과 박순경을 힐끔 보았습니다. 그들을 파멸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여기서 끝냅시다. 박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송 준장은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헬리콥터는 머리 위에서 호버링하며 스포트라이트로 어둠을 갈랐습니다. 헌병들이 주변을 통제했고 구경꾼들, 김민지, 최씨 아저씨,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군중, 은경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의 힘, 그녀 계급의 무게, 오만의 취약함.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밤은 부드러운 회색 새벽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육군 준장 송지현이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글렌 카운티 평화군 경찰서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헬리콥터 소음은 사라졌고 대신 공회전하는 SUV 엔진 소리와 군중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정부 수사관들이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무전 교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김태식 서장과 박민수 순경은 순찰차 근처에 수갑찬 채 서 있었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송 준장의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펴고
고개는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강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박건우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밤새 사건 처리로 그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준장님, 서울로 모실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국방부에 보고되었고 도지사실에서는 이 사건을 수습하느라 분주합니다. 이제 자유로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요원님. 송 준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군중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김민지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눈에는 경이로움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 최 씨 아저씨는 자신의 트럭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녀에게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 주민들, 지나가던 사람들, 은 장군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광경을 지켜보며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송 준장은 자갈 위를 밟으며 김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방패처럼 휴대폰을 움켜쥐고 몸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준장님, 제가 녹화했어요. 올렸습니다. 도움이 될지 몰랐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송 준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거울을 들었습니다.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민지입니다.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송 준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강경한 얼굴에 첫 균열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양. 당신 덕분에 이 일이 묻히지 않았습니다. 김민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송 준장은 연방정부 차량에 실리고 있는 김 서장과 박순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감당하게 될 겁니다. 법적인 결과, 개인적인 복수는 아닙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원합니다. 이 일은 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국도를 지나는 다음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김민지는 그녀의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 준장은 몸을 돌려 시선을 수평선으로 향했습니다. 소나무들은 당당히 서 있었고 그림자는 아침 햇살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어깨의 통증, 갇혀 보낸 밤의 피로를 느꼈지만 또한 살아남음으로써 얻은 명료함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전에 편견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의 미묘한 무시, 현장에서의 노골적인 경멸. 하지만 이것은 날 것 그대로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겼습니다. 주먹이나 분노가 아니라 진실로 이겼습니다. 박 요원이 헛기침했습니다. 준장님,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언론도 오고 있고 육군에서도 브리핑을 원합니다. 송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렀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요원님. 저는 경찰서 직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들으려는 사람 누구에게든요.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준장님. 10분 후 송 준장은 경찰서의 비좁은 휴게실에 서서 몇몇 순경들과 직원들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에서는 탄 커피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어떤 이들은 바닥을 응시했지만 몇몇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젊은 얼굴들, 불안했지만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전에 망설였던 직원, 김미영 씨는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십자말풀이는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잔소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송 준장이 낮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어젯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준장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시골길을 운전하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순경이 가장 먼저 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제 별이나 제 복무 경력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그 말들이 가라앉도록 두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군대에서 전쟁 위기,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전우들을 묻었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간직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존중받지 못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다른 누구라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당신들은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약속입니다. 봉사하겠다는 약속, 판단하지 않겠다는 약속.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순경이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준장님,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합니까? 송 준장은 그의 진지한 눈, 벨트를 불안하게 움켜쥔 손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세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세요.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그것이 이 시스템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영 씨가 목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는 더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습니다. 신분증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송 준장이 대답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하세요. 그녀는 그들에게 그 말을 남기고 다시 햇빛 속으로 나섰습니다. 박건우 요원이 그녀를 SUV로 안내했고 이태준 대령이 보안 회선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지직거렸습니다. 준장님, 정말 전설이십니다. 합참에 비상이 걸렸고 법무부에서는 평화군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태준.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피곤하군. 집에 데려다 주게. 차량 행렬이 출발했고 경찰서 유치장은 뒤로 사라졌습니다. 송 준장은 창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들판, 주유소, 끝없이 펼쳐진 국도 17호선. 그녀는 김민지, 젊은 순경, 그리고 자신이 드러낸 균열들을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빠르게 왔지만 개혁은 더 느리고 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몇 주 후 송 준장은 육군본부 또는 특정부대의 한 강의실 앞에 섰습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그룹을 위한 초청 연사였습니다. 방은 젊음의 에너지로 웅성거렸습니다. 미래의 소위들, 대위들, 어쩌면 장군들까지. 그녀는 정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의 별들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조는 개인적이었고 솔직했습니다. 저는 한번 구금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투 지역에서가 아니라 한국의 어느 국도에서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비난받고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일하도록 두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다양한 얼굴들,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리더십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것입니다.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건설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건설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신뢰, 책임감, 변화의 기회. 여러분도 각자의 국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시험대를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관 후보생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공중에 걸려 있었습니다.
송 준장은 쉬운 답을 주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야기, 교훈, 그리고 질문을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들이 씨름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밖으로는 넓은 한국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능성의 캔버스였습니다. 송 준장은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호했지만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국도는 그녀를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다른 길에서 다른 밤에 그녀는 세상이 귀 기울이기를 바랐습니다.